2019년도에 증권과 이슈들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를 3에서 2회로 좀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금리 인상을 올해 한 해는 단행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금리 상황과 함께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태신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통화정책의 미국의 연준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영향에다가 물가 둔화와 경기 하락까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 동결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동결로 갈지 안 갈지는 결국은 미 연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그 재작년에 한은이 이제 그 금리를 갖다 고수하다가 1.5에서 작년 말에 이제 갑자기 0.25% 올라서 1.75%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정만 이렇게 감안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리려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인데 물가 상승률이 1.75%,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7% 미만. 그러니까 저물가 저성장에서는 그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은 못 되는 겁니다. 되죠. 국내 여건만 고려한다고. 근데 이제 미국의 그거 가지고 금리 차가 계속 나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할 수는 없죠. 자, 일단 이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 동향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2014년 10월 달에 2%, 그러다가 2015년에 3월에 6월에 각각 0.25, 0.6씩 내려서 1.75, 1.5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경기를 갖다 계속 보존한다고 그래가지고 1.25까지 내렸습니다. 최저로. 그랬다가 2017년 1.5 이렇게 올렸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의 그 금리차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전격적으로 11월에 1.75%를 이제 인상했죠. 그럼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제로 금리로 한 7년 동안 계속 가다가 미국 경제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0.25를 올렸어요. 그럼 제로에서 0.25니까 기준금리가 0.25가 된 거죠. 이제 간을 한번 본 거죠. 이제 경제가 좀 또 살아나다 보니까 그 이듬해 한번 또 올려서 이제 0.25를 올려서 이제 0.50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이제 말하자면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3번을 연속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4번을 올렸죠. 이제 소위 매파들이 이제 이렇게 득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의 금리는 2.25에서 2.50 이 범위로 이제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3월 달에 1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이제 역전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느냐? 2.75, 1.5 갔다가 1.25 갔다가 다시 1.5, 1.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이후로 금리 계속 동결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는 0.5에서 0.75 지금까지 벌어져 있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해 또 올릴 정도가 된다면은 금리 차는 이제 최고 1.5까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올해는 과연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나라도 안 올릴 공산이 큰데 하여튼 칼자루는 미국 연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상으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흐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내부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데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 요건이. 그래서 왜냐하면 환율 문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 이렇게 되면 이제 통화가 상당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럼 이제 환율 문제가 대두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금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뭐 이상한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의 문제는 통화 가치의 문제, 환율 문제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외국의 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네.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네. 딱 0.25 올라가지고 이제 네, 그런 네. 상태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높았죠. 지금처럼 그렇죠. 역전된 게 아니고. 네. 그래도 그때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미국 그 중심으로 한 외국 자금이 한 5조 정도 순매도를 해가지고 네. 그때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네.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다 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환율 문제 이런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금리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자꾸 이제 이슈가 나오고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게 가계부채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데 자 이제 잠깐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네. 이 계속된 저금리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대충 이제 1,500조 정도 이 가계 부채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구당 한 7,50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네. 이렇게 환산되는데 이게 또 심각한 문제는 그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다중채무자 네. 이것이 한 3분의 1조 한 500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중채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워낙에 이제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뭐 어쩌고 네.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가계자금으로 썼단 말이죠. 네. 가계자금으로.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계속해서 상환을 못하고 악순환되고 해서 뭐 3회 이상 연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그 금융기관도 이제 부실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그랬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좀 문제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이제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추가 이자 부담이 한 2조 5천억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0.25 정도에 작년 말에 올렸잖아요. 그럼 그만큼, 추가 예. 네. 올해 만약에 또 올린다. 그럼 또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옛날 것까지 합해서 5조 정도가 아이고, 이제 신규 네. 이게 부담이 되는데 네. 이 문제는 소위 그 죽고 배고픈 사람들, 소위 그런 분들의 이 고통이 이렇게 상당해질 집중된다는 얘기죠.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이게 가계 부채가 상당히 그 내관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이제 2%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게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국내 상황만 보면은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이 어떻게 하게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일단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면 될 틀림이 수밖에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가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 연말에 유가가 좀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유가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자, 일단은 그 국제 유가가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10월 3일이죠. 네. 10월 3일 날 한 76.4인가 뭐 이 정도 가다 보니까 네. 뭐 금방 80달러 갈 줄 알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랬더니 뭐 80달러 돌파는커녕 현재 이제 45.4불 그저께. 그러니까 한 40% 정도 하락한 거죠. 네, 꼭대기 네. 대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수급 불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WTI라든지 뭐 하여튼 이 원유를 이 수요로 하는 사람들은 경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오페크하고 비오페크에서 감산을 뭐 해가지고 감산이 사실 합의가 됐지만은 네. 뭐 그대로 이행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감산이 별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된 효과도 있는데다가 또 미국의 그 셰일가스가 저 셰일 오일이 또 이렇게 공급량을 증가돼가지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 극도의 수급 불균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일단 유가의 반등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못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 외부 변수가 유가, 금리, 환율 되게 크게 보면 요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가 하락한다는 건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에 네. 큰 호재다. 이거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이제 80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네. 뭐 경제를 한 단계 도약했느니 어쩌고 했대 그 원인이 뭐냐? 삼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3조가 국제금리 하락하고 3조가 네. 유가 하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화약세, 엔화 강세.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유가가 이거기 때문에 유가는 무조건 호재다. 호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작년 한 해에도.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서 굉장히 각광받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삼성 그거는 뭐 분식회계를 뭐 네. 4조 5천억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 네, 뭐 그렇게 네. 해가지고서 말들이 많은데요. 네. 거기다가 특이한 점은 그 형사부에 배당되지 않고 인지부서, 네. 인지부서 뭐 마약사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최순실 그 양반 뭐 했을 때도 그 인지부서에 네, 여기서 했다고 거기서,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여기서 뭔가 다룬다니까 좀 네. 갸우뚱하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바이오가 이제 인천 송도에 삼성그룹이 이제 그 사업장을 설립해가지고 네. 뭐 바이오 위탁 생산, 바이오 시민다 뭐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네. 그거 아마 IPO도 저희 회사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14만 원인가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4월 달인가 막 60만 원 막 돌파하고 그래서 맞아요. 뭐 4.5배 막 네.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되고 뭐 저기 또 그래서 또 흐지부지 되더니 갑자기 수사 당국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장부를 압수해가니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삼성바이오는 또 나름대로 지들은 결백하다 뭐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융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는 2015년까지 회계 기준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우리는 결백하다. 네. 그다음에는 금감원의 제재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네. 그 두 개가 이제 계류 중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재판을 가게 되면 모든 게 증거주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증거주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도 꽤 걸릴 테고. 맞아요.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날 거지는 뭐 적어도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과거로 네. 보건데. 그래서 모든 악재 같은 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업 이런 거하고 좀 달리 네. 그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 실적을 뭐 추정하거나 뭐 평균 퍼가 있다거나 뭐 역사적 퍼 이런 것들이 좀 안 맥히죠 바이오는. 네. 자 왜냐? 일단은 R&D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네. 거기다가 또 당장 무슨 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분식회계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 엄청난 R&D 비용을 이게 이제 자산 항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비용으로 처분하냐. 이게 대체대 제품은 이 좌우거든. 이게 차변 대변인데 네. 이걸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분식 결산의 원인이 되고 이제 건덕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요번을 계기로 금융당국에서 그 제약바이오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 그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인삼 3상부터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인정해 주자. 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 과거 회계 처리를 갖다 오류를 뭐 스스로 바로 잡으면은 네. 그냥 좀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2014년 그 한미약품의 그 대규모 기술 수출이 있었어요. 네. 그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5, 6만 원 하던 것이 말이죠. 막 그냥 거의 10배 이상 막 뛰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자체 신약 개발, 네. 뭐 기술 수출, 그다음에 FDA 승인 뭐 이런 거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글로벌 그거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따가 다시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네. 많이 자리매김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고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냥 네. 2019년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2019년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네. 올해도 뭐 국내 경기 침체 문제, 네. 성장성 문제, 또 뭐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으로서 맞아요. 10.9% 이제 상승하고 또 계층 간에 뭐 저쩌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서 복잡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일반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좀 안 좋을 것이다. 이 경기 침체 걱정이 많이 증폭돼 가지고 네.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네드리온이라는 그 고대 유대인의 그 법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말하자면 대법원 비슷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좀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만장일치는 무효다. 만장일치는 무효다. 어. 그래서
그럼 희한하다. 제가 왜 이런 뜬금없이 이런 말씀드리는지 혹시 네. 추측이 가십니까? 만장일치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열이면 열 정도가 아니라 네. 100이면 100? 다 어렵다. 예, 올해 죽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도 뭐 우리나라 뭐 이제 2천이 또 깨졌고 네. 뭐 또 간밤에 미국도 완전히 뭐 많이 또 내려가가지고 있는 네.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좀 안 좋은 것, 침체된 네. 것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올해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만장일치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하여튼 만장일치가 맞으면은 아니 역으로 생각해서 세상 돈 다 내 돈이게요. 그러네요. 그죠? 만장일치가 맞으면.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라든가 이게 증시 전망의 묘미라는 것이 네. 이 만장일치는 되게 안 맞는다. 대부분.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잘 좀 침착하게 네, 네. 올해 좀 예상을 보면요. 네. 이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큰 호재들이 지금 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자, 빨리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좀 어렵다. 올해는 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일단은. 네. 자,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뭐 미국이 벌써 이 다운이 뭐 나스닥이 뭐지 꼭대기 대비 20% 이상 하락했잖아요.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물가가 오를 만한 그 동인이 없어서 네.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단은 그 선물 시장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한 번도 못 올릴 가능성이 대충 78% 이렇게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금리 못 올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꺾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거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호재죠.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단은 그동안에 이 짓눌렸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남북 화해가 이제 무드 이렇게 되게 되면 화해 네. 무드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컨트리 디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이 요인이 소가- 해소되는 요인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죠. 물론 이제 유엔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지겠지만은 네. 이거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증권 시장에서 이제 몸을 담았는데요. 네. 주가가 싸 보이는 것처럼 호재는 없어요. 주가가. 네. 어저께 이제 1993위가 되는데 네. 특별히 죄를 크게 지은 거 아닌다면은 네. 싼 것처럼 호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베일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저 네. 이것이 지금 이 유가라든가 국제금리라든가 특히 이 엔화 강세, 뭐 네, 원화 달러. 약세 이거가 완전히 그 80년대 후반에 그런 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타이트하고 이렇게 좀 네. 하다가 네. 이제 굉장히 그 좀 맞게끔 예를 들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그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은 네. 대통령 그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SOC 뭐 확대 이런 거 비롯해서 친시장적 정책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경제 정책이 수정되고 그럼 이제 언제부터 되겠느냐?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2월 지나고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작년 마지막 분기에 대한 그 소위 그 어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보고. 좋아질 것 같아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제 불어닥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뭐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 올해. 그러면 종목 장세로 가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장세가 뭔지는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네. 뭐 5G 이거 당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이게 휴전이 잘 안 되고 네. 뭐 2천억 불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수출 경합도 높았던 거.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서프라이 체인을 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반사이익이 오겠죠. 네. 그 이제 대충 조사해봤더니 휴대폰 부품, 자동차 부품, 조선 디스플레이 네네. 뭐 이런 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이게 당연히 남북 경협주고. 네.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거 기타 등등해서 네. 이제 그 종목 장세로 가야 되는데. 네. 하여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 네. 또 숲을 보지 말고 나무. 자체를 봐야 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틀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에 핵심이 될 만한 이슈들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태신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